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드디어 마스크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죠.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 공연, 스포츠 관람 때는 마스크를 껴야만 합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뉴질랜드, 프랑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확진자 감소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또한 개인 간 최소 1m의 물리적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만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스크 해제 여부를 두고 신고 권력 간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럴 일인가 싶습니다. 4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이관왕 기념 이벤트도 만나보세요.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10년 자동차세 특별 지원까지. 4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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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쓰리 H 지압 침대 어깨 쓰리 쓰리 허리 쓰리 H 지압 침대. 의료용 진동기는 3H 지압 침대.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게, 기술은 미래적이지만 클래식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전기 세단의 꿈, 불가능이었을까? 천만에 가장 화려하게 이루어지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상위 전기 세단 The New EQS.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하죠.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자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국민의힘 강경원 영주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뭐 간단히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좋은데요. 이 소식은 좋은데 지금 왜 뭐 인수위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유감을 표하고 지금 뭐 신구 권력 갈등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스크 이 해제하는 조치가 이게 그 정권의 치적입니까? 이게 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곧 있다고 해서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해서 내가 민주당 후보 찍을 사람을 국민의힘 찍고 또 그 반대도 내가 국민의힘 찍으려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해제해서 민주당 찍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이해가 안 가던데요,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뭐 신국 갈등이니 또는 뭐 서로 뭐 권력의 어떤 다툼이니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마스크 착용할 거냐 말 거냐 야외에서 이 문제는 정말 이거는 그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 속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 분석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이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고 내 때 이걸 벗었다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이해가 저는 안 가서요. 언론도 자꾸 또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일부 언론들은 또. 예, 요즘에 쓸 기사도 요즘 쓸 기사도 넘쳐날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거 몰고 가는지 모르겠고. 예. 자, 예. 그나저나 이제 정치권에서 검수완박 이 법안 둘러싸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우선 이 국민투표 얘기가 나왔잖아요. 장제원 그렇죠. 비서실장이 얘기 나왔는데 이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법적으로 이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붙이는 것 자체가 일단, 국민투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어떤 이런 안건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헌법에. 그 규정에 보면 외교, 그다음에 안보 이런 부분과 연관된 그 국가의 안위 이런 부분과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전에 예가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본인이 이제 중간에 신임을 묻겠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기억납니다. 근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국가의 안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래서 국민투표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때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투표 어차피 국민들이 투표하러 나오니까 하는 김에 국민투표도 해보자.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이게. 그건 아니죠. 요건이 돼야 돼요. 국민투표를 아무거나 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되면요.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민투표 하자고 그럴 겁니다. 어떤 사안이든. 만약에 여야가 막 첨예하게 부딪히는 안건이 생길 때마다 그럼 국민투표 해보자.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국가가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임기 중인 대통령에게 신임을 묻자.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 해보자. 그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국가적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민투표 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안보, 그다음에 외교, 국가의 안위와 연관된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확대 해석하게 되면 저는 국민투표 요건이 너무 많아진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도에 위헌 판결을 받고 2017년까지 이거 개정하라고 국회에 넘겨놨어요. 근데 넘겨놨는데? 지금 8년이 지나도 시킨 거예요. 이거 정리를 안 했군요. 개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넘어온 게 201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나서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가 2017년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온 거예요. 개정을 안 하고. 그래서 위헌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외국의 재외국민 선거 명부 작성 이게 불공정하다.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 해서 이걸 바꾸라고 했는데 바꾸지 않고 개정을 안 하는 바람에 헌법 불일치,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상태예요. 그 법에 의해서 그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국민투표법 자체가 지금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그게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국민투표를 붙이려면은 일단 입법을 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군요. 당연하죠. 일단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다른 법을 준용해서 하면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세요. 다른 법을 준용해서.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법치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어요. 본인이 편리한 대로 법을 갖다가 다른 법이 준용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국민투표법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보면 국민투표의 요건도 안 되는 논란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논란이 될 소지가 너무 커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쨌든 이 검수완박법이 이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계속 이제 오락가락합니다. 그 법안 내용이. 지금 그 최종적으로 이것만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이제 6대 범죄에서 이제 2개 범죄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 범죄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현재까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간에 왜 그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보면은 왜 중수청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수청을 설립해서 이제 뭐 그쪽으로 다 이제 이관을 하겠다. 근데 이번에 이제 최종 법안 안건 내용 보니까 이제 중수청 내용이
쏙 빠져있어. 빠졌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되면 뭐 부패 경제사범 그대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하고 이걸 비판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합의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합의안에는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사법제도 개혁 특위를 만들고 거기서 논의를 해서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이나 한국형 FBI를 만들고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거기에 완전히 넘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합의안은.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초창기. 왜냐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하자. 1년 6개월 안에 무조건 넘긴다. 근데 이 합의 정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수청이나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을 넘길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날짜를 못 박았는데 1년 6개월 안에 만약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모든 수사권은 경찰에 넘어가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의 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날짜를 못 박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이걸 국민의힘이 도리어 지금 비판 요소로 작용을 하시는데 그거 만약에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1년 6개월 지나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수청이나 어디로 넘긴다. 이렇게 해서 법이 통과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이나 한국형 FBI가 사법개혁 특위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싸우면 그럼 이제 경찰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수사권이.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검찰에 그냥 있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중수청이나 아니면 한국형 FBI가 만들어져서 수사권을 넘긴다고 하고, 그렇게 법에 집어넣든지, 만약에, 그렇게 집어넣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1년 6개월 이후에 수사권을 폐지한다. 이렇게만 된다는 거죠. 만약 집어넣는다고 하면. 1년 6개월 후에 모든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조항을 집어넣지 않는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러면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수사권이 계속 가요. 1년 6개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패하고 경제범죄는 중수청과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건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 된 거죠, 지금은. 근데 사법개혁 특위는 여야가 함께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2년이 지나고 2년 반이 지나도 만약에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계속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근데 그걸 빠진 거가 논란이 된다고 하는 게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거 못 박자고 1년 6개월 안에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자. 근데 그걸 이제 집어넣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법개혁 특위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아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쨌든 좀 복잡하네요. 이게 지금. 복잡해요. 사람들이. 이게 일단은 결론이요. 본회의가 다음 주에 열리나요? 5월 2일인가요? 오늘 아니 내일이죠. 내일 한번 열리고요. 내일 열리나요? 5월 3일 날 열리고요. 2번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열리면은 이제 검찰청법이 통과가 되는 거고. 통과가 되고요. 5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계획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통과는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국회는 통과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 하느냐 마느냐.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해서 이거 좀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로 요청한다고 하는데 이거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통과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제가 볼 땐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이 상태로 이제 통과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 이것도 뭐 한마디만 좀 여쭤보죠. 지금 뭐 민주당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소통령이다, 뭐 만사형 한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청문회에서 상당히 그 난상 토론이 될 것 같아요. 해명을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해야 되는 건데.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하죠. 그리고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는 낙마를 목표로 삼고서 아마 질의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봐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어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어머님이 임대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을 본인 이제 연말 정산할 때
그 부양가족으로 집어넣거든요. 부양가족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소득이 이제 그보다 훨씬 많으신데 집어넣은 부분이 있고, 본인의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차량 구매와 관련해서 이제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머님한테 집을 받았는데 불법 증여,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논란이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본인의 그 검연 유착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지 않은 거, 이 부분도 아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 과연 그런 행동이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여야가 강력하게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 청문 보고 채택을 하지 않지 않겠나. 뭐 그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의혹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낙마할 정도는 아닌데, 의혹도 좀 의혹이지만 사실은 그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태도 문제, 발언, 그렇죠. 또 뭐 그것도 문제가 되죠. 이 정부의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좀 반대를 맞습니다. 하지 않을까. 제일 아마 시청률이 높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장관 후보자 18명, 총리까지 해서 이제 19명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 지금 봐서는 뭐 국무총리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 또 어딥니까 복지부의 정호영 후보, 뭐 김인철 후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줄줄이 계속 이제 청문회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역대 취임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하고 역대 최단 기간에 이제 뭐 열흘 만에 방문을 하게 되니까 공교롭게 일정이 이렇게 나왔네요. 미국 대통령 일정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먼저 찍고 이제 일본을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례적이고. 자, 우리나라를 먼저 오는 게 어떤 뭐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좀 뭘 얻어가려고 할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기브 앤 테이크죠.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먼저 오는 걸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아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일본에서 회의가 있거든요. 쿼드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아마 같이 이제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방문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호의를 베풀 때는 뭔가 요청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 문제도 그렇고, 쿼드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 그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리를 일정 부분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고 만약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미국도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 체계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무기를 많이 구입할 가능성, 이제 국방비 지출 문제, 이 문제도 아마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뭐 트럼프식으로 3배 올리고 5배 올리고 이런 건 안 하겠죠. 그런 건 안 하겠지만 이제 무기를 우리가 많이 구매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있어요. 아마 이제 요즘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안보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건 무기를 팔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 구매하는 입장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도움을 주는 방안, 이런 부분도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요구 사항이 또 상당히 많을 것도 같고, 일단은 이번 방안에서 보니까 정상회담 21일 열린다고 하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문재인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전 대통령이 되니까.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양산사저로 방문한다는 이 뉴스가 나오던데, 이건 정말 그 이유가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친분입니까? 이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한미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사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실적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호전적인 상태가 되기 전에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든 건 분명하잖아요. 남북 정상회담도 많이 했고, 그런 노하우도 저는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막 핵 개발하고 막 지금 호전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여러 번 대화도 하고, 그랬잖아요. 회담도 하고, 그리고 하노이에서 노딜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남북 간에 가장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바이든이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그 문제도 복잡한데 지금 이 북한 문제까지 두 개가 나오면 바이든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지 않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이제 그때가 되면 전 대통령까지 방문한다는 이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기분이 좀 좋지는 그렇죠. 않을 것 같고 문재인 것 대통령은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이런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막 지났습니다. 이시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를 향한 시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국민의힘 강경원 영주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강경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강경원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영주시장 출마를 하셨는데 우선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시 문수면에서 태어나서 문수중부초등학교와 영강중학교 그리고 영주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한양대 법대를 진학해서 사법시험 제33회 합격한 후 검사로 20여 년간 봉직하고 서울 북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퇴직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영주시 마을 변호사로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의 고발장 작성 업무에도 관여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에는 윤석열 후보의 중앙선대위 영주시 클린선거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중앙당 지방자치지원단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법시험 33회, 검사로 20여 년 봉직하고, 북부지검에서 이제 부장검사로 퇴직을 하셨는데, 자, 혹시 그 윤석열 그 당선인하고 동기시라면서요? 예, 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23기 동기시고, 당시 연수원 계실 때 좀 친분이 많이 있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89명 합격해서 예. 2년간 훈련을 연수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검사로 만나서 예. 동기들끼리 아주 우애 있게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물어보고 돕고 예. 하면서 아주 친분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시군요. 퇴직, 이제 부장검사로 퇴직하셨다 그랬는데 혹시 그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임명될 때 그때 퇴직하신 건가요? 혹시?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저는 2013년에 저는 퇴직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아마 총장으로 아마 임명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영주시장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영주가 사실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을 직시를 하고 제가 나고 자란 영주가 좀 더 괜찮은 고장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직에서 쌓았던 인맥과 경험을 살려 6월 영주시장 선거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영주를 되살릴 수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현재 영주는 인구 감소와 경제, 관광, 의료 등 모두가 위기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소백산과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 그리고 소수서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점차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잃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관광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또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영주가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 인사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해서 우리 영주가 활기찬 관광도시 그리고 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영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청렴하고 힘있는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 사실 영주시장 선거 관련해서 그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3명의 예비 후보가 경선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이런 공천 과정에서의 논란 좀 뭐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사실 국민의힘 공천은 한마디로 집권 여당이 된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였습니다. 중앙당 공관위에서 흠결 없는 참신한 인물을 대거 발탁한다는 기준을 정했고 특히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그 지지율이 일정 지지율에 미달되면 컷오프 시킨다는 기준도 정했습니다. 예. 따라서 도당 공관위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현역 단체장에 대한 컷오프를 시키고 그에 따른 보도자료까지 발표를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난 후에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그 일정 지지율에 미달되면 컷오프 시킨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장욱현 시장이 지지율에 미달됐었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예. 교체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예. 일반적인 지지율이 있고 또 교체를 원한다는 그런 민심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그 데이터에서 상당 부분 교체 지수에 해당하는 교체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아마 도당에서도 교체되는 대상으로 선정하고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예,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컷오프 기준은 사실 현직 단체장들이 다 사전에 공지받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 불합리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야 마땅한데 가만히 있다가 막상 컷오프 되고 난 후에 불만을 토로한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중앙당 공심위에서
경북 도당에 컷오프 재결정을 위한 재여론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단체장과 출마 예정 후보자들도 아무 일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대비하고 있었는데 예. 다음 날 또 다시 재조사 없이 전원 경선 참여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예. 이번 공천에 따른 잡음으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상당히 경북 도당 공심위에 좀 불만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사법연수 동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네. 점도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주가 다시 여러 가지 점에서 낙후된 상황을 벗어나려면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인맥과 소통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예산적인 상황의 어떤 교부금의 확보, 확충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이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세대 교체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후보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인맥과 어떤 그런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점은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않은 제가 가진 장점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저 또한 그런 측면에서는 최대한 저희 인맥을 동원해서 또 뭐랄까요 그런 부분을 동원해서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예, 영주 발전을 위해서 뭐 다방면에 다른 후보가 갖고 있지 않은 다방면의 인맥을 그렇습니다. 최대한 활용하겠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 영주시가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 좀 간단히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영주는 지금 사실 상당히 앞서 드린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물론 인구 문제가 영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더더욱 가장 심화된 곳이 영주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예로 보면 한내에 태어나고 있는 우리 영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3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생동감은 떨어지고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의 부족이나 낙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 2월 현재 총 인구 수가 10만 1,800여 명입니다. 10만의 경계선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주가 새로운 어떤 그 생동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구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경북 북부 지역의 거점 여성병원 유치를 통해서 청년들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영주로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 여러 가지 어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환경 지원, 또 여성 및 청소년 쉼터 마련을 통한 여성 및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보호 서비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문제는 청년들의 정주 여건입니다. 청년들이 영주를 떠나지 않고 영주에서 자립하고 살아야 그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다시 자라나서 영주에서 생활할 때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대학 졸업생들을 지역기업 고용대 지원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십니다만 지역 철도 중심지가 또 영주입니다. 그래서 영주가 가지고 있는 철도의 특성을 살린 대학의 특성화 학과의 지원, 그다음에 청년 취업 후 저축 우대금리 지원 사업, 그다음에 영주시 청년 고용기업 지원 대폭 확대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정주하고 머무르며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서 무엇보다 큰 문제인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뭐 이 밖에도 뭐 해결책 많이 있으신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 핵심 공약 한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공약은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균형 발전에. 그렇게 해서 제 입장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가 핵심 공약이고요. 그리고 역세권,
택지 도심의 균형 발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인프라 재구축을 통한 머물고 즐기고 가는 관광 문화도시 구축입니다. 또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 40년 된 노후된 시청사를 적정 장소로 신축해서 시민들에게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원도심 재건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설시장과 소백시장을 복합쇼핑몰로 현대화해서 원도심 활성화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공약이 많으시겠지만 원도심 활성화 이게 제1 공약이다 하는 말씀이시고 현재 영주시정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 저 진행자분도 잘 아신 내용입니다만 지금 최근에 SK 머티리얼즈 8천억 공장이 상주에 액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실감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서 우리 영주시정의 무능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행정에 대한 불공정, 경북 도내 시군별 규모 대비 예산의 최하위, 청렴도 최하위 등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신뢰받지 못한 능력 발휘 못한 시정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으로 기업하기도 어려워 일자리 창출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탈피해서 기업체 유치가 잘 되는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다시 되살아나는 영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 향후에 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유연한 시행정으로 우량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영주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360을 뛰는 비즈니스 시장이 되겠습니다. 머물고 즐기고 가는 관광도시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과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통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6월 2일 영주시장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 영주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위기 영주를 살릴 수 있는 깨끗하고 힘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새 정부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시장을 뽑아야 합니다. 깨끗하고 힘있는 저 강경원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영주에 새바람을 일으켜서 잘 사는 영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부장검사 출신이셔서 시간이 만약에 남으면 좀 검소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건 뭐 다음 기회에 인터뷰하도록 하죠. 예, 자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경원 영주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정책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도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하죠.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일기 신도시죠. 분당, 일산, 안양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뛰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뭐 중장기적인 과제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뭐 상당히 또 실망한 매물도 많이 나왔다고 하고 그러다가 다시 6.1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다시 진행하겠다 이런 의견을 발표해서 상당히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네요. 이쪽 시장이. 네. 그래서 저희도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얘기조차 못할 정도로 사실 이제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재건축 연한 30년 이제 생각 안 하고 안전진단 통과하지 않게끔 해서 가겠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재건축 그동안 미뤄왔던 아파트들 대상으로 좀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있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일기 신도시가 용적률 최대 500%까지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분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선거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말 바꾸면 말이 되느냐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인수위원 측에서 그 일기 신도시가 너무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 하는 순간에 뭐 급매물 나오기 시작하고 정말 한두 주 사이에 너무 많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락가락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뭐 또 다시 한번 인수위 쪽에서 얘기 나온 거는 정상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최대 용적률 300%까지 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이주민들을 대책을 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에 이주 대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의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거 운동할 때는 이쪽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겠다 그랬었나 보네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당선되고 확 이제 인기가 좋아지다가 네. 다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300%로 올리겠다. 네네. 이렇게 발표가 났나 보네요. 예. 용적률. 네. 300%면 지금하고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닌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뭐 200%, 250% 정도가 대부분 많이 최대 용적률을 찾았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이요? 그다음에 300%까지 올리게 되면 그만큼의 이제 분담금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가장 큰 건 약간의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도시급으로 이걸 2주 대책까지 세워서 3기 신도시에 2주 대책까지 마련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기존의 재건축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일기 신도시에 기대를 거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기 신도시 대부분 뭐 200%에서 250% 이 정도였군요. 용적률이. 자, 기왕 뭐 선거 얘기했으니까 그 당시 선거 운동 당시 할 때 공약이 있었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네. 근데 그 공약하고 지금 인수위에서 한 발 물러난 어떤 그런 발표들 이런 게 있을 텐데 좀 공약에서 변경되는 사항들 있었잖아요. 요것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변화됐는지. 가장 크게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공약 당시에는 2년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인수위가 출범하자마자 1년으로 이제 한시적인 1년이라는 공약을 그 정책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급매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6월 어차피 팔 거면은 6월 1일 재산세 상정 전에 팔자라고 하다 보니까 기름 뉴타운 서울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900세대 이상이 지금 매물로 나올 정도로 그 시간 안에 빨리 올해 안에까지 양도세 유예를 처리해서 가겠다라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하향화된다라는 건 되게 좋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강남이나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4억 가까이 오르고 있으니까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장 상황이 발생이 돼서 통제가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다주택자들 양도세 완화 기간이 좀 변경된 것 때문에 시장에도 좀 많이 혼선이 있고 있습니다. 2년이었는데 후보 당시에는 이걸 1년으로 줄여서 1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게 또 아닌가 보네요. 막상 이제 그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5월 10일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나서 정책이 하반기에도 한번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물론 이제 그 시장 상황에서 최근에 은행 움직임들이 가장 큽니다. 대출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도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원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 80%까지 LTV를 높이겠다고 했었었는데 기억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로다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대출 LTV가 올라갔죠. 근데 이제 문제는 DSR 때문에 대책들이 안 서는 상황들을 또 은행에서는 재빠르게 40년짜리 대출 상환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SR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수위 쪽에서 내놓은 정책 변경에 따라서 은행들도 상품을 변경을 하고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안을 최소화 좀 시킬 수 있는 모양새로 지금 상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급매물로 아예 싸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좀 더 추이를 보고 매매를 하겠다라는 관망세 제도를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LTV도 올리고 DSR도
올리고. 올리고인가요, 이게? 이거는 이제 안정화시킨다고 하향 평준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즘 뭐 금리가 워낙 뛰어서 예. 금리 앞에는 부동산 시장도 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게 있고 자,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기사를 보면은 뭐 서울 지갑도 뭐 많이 빠지고 있고 뭐 똘똘한 한 채 빼고 일부 지역 빼고는 많이 빠지고 동탄 청라 이쪽도 많이 빠진다는 보도가 있고 뭐 수도권 인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왜 그런 거죠? 우선 그동안은 이제 그 정부가 규제를 하면 상대적인 주변에 있는 풍선 효과에 의해서 가격들이 올라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가격은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품이 나타나는 형성들은 이 가장 컸던 거거든요. 결국에 지금 빠지고 있는 지역들은 다 거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항상 시장 거래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너무 규제 일관으로 됐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이제 임대차법 요번 이제 7월, 8월 달에 해당되는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또 오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것들도 같이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풍선 효과가 이제 풍선이 쭉 빠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 저항선 이런 말도 있고 뭐 대출 한계선 뭐 이런 거 묶이면서 역시 이제 실수요 중심으로 이제 투자 세력, 투기 세력들이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핵심 지역 빼놓고는 이제 정상화돼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서울 반포에 왜 아리팍이라고 있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2, 3년 전인가 우리 조 대표님이랑 방송하면서 이게 최초로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1억 넘어갔었잖아요. 30평대가 뭐 30억 넘어간다 그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 분명히 고점이다. 이거 말이 되냐. 한 평에 어떻게 1억을 주고 살 수가 있냐. 근데 조 대표님 그때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했는데 정말로 이게 40몇 억 막 이렇게 갔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금 거래가가 3.3제곱미터당 1억 4천입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이번 달 신고가로는 1억 6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강남, 잠실, 여의도 성수를 제외해놓고 반포 지역 아파트들이 급성장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지역 안에서도 강남 한강변 중심으로 보이는 아파트들은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은 오르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대표님 여기 사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아파트에 그런지 기용을 내시고 되고 그 돈이면 저는 건물을 삽니다. 차라리.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2분 조금 덜 남았는데 이 재건축 관련 이슈들 그러니까 지금 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왜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하나요? 이걸 뭐 면제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일기 신도시 이쪽에 많이 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쪽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정대로 30년 이상 재건축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현재 인수위 측 의견으로는 당선인이 말했던 공약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제 30년이 넘었다고 해도 무조건 안전진단 통과 안 시키고 최악의 등급 D등급 2등급까지 가야 대상이 된다라는 그 규정을 아예 없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0년 이상 되면은 우선적으로 재건축을 신청할 수 있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건설 원가라든가 여러 가지 원가들 때문에 올해 공급돼야 될 물량, 그다음에 뭐 대규모 건설사들이 지금 하도급하고 이 문제가 돼서 건설 현장들이 많이 중단되면서 내년까지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인수위 쪽에서도 이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본인들이 공약을 내놨었던 거를 지금 거둬들일 수 없는 상황들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컸던 이슈는 안전진단은 일단 면제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정책화 시켜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왜 둔촌 주공 아파트 이 건 있잖아요, 이슈. 이것도 다음에 시간 되면 좀 알기 쉽게 좀
풀이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